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의 김보라입니다. 정말 유난히 추웠던 올해 겨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얼마 전에 마트에 나가보니까 봄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겨울 추위를 모두 이기고 나온 봄동, 나른해지기 쉬운 초봄에 입맛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기운도 북돋아주는 좋은 먹거리죠. 자, 이번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봄동 요리 해드시면서 이 봄동처럼 투자 기운을 북돋아드릴 대박 스페셜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성규 팀장, 하창봉 팀장, 장상훈 대표의 강의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죠. 생물체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정말 작은 정보를 갖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해파리떼가 출몰이 이제 빈발한다고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바다 바닷가 이제 점령했다.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많이 일어났었냐면 작년부터 좀 이렇게 작년뿐만이 아니죠. 재작년, 작년 걸쳐서 계속해서 이게 좀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뉴스 나오는 거는 전북 군산, 경남 통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남쪽 연안들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무분별한 어획이라든지 중국 연안개발에서 그 흘러나온 오폐수가 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나비 효과라는 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생물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해파리라는 동물은 우리가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산소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용존 산소량이라고 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극히 적은 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얼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해파리들입니다. 근데 이 해파리들이 우리나라에, 용존 산소량이 우리나라 근처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폐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닷가 자체를 좀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사 보니까 앞에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5대 난류 수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한류보다는 역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난류 이걸 말하는데, 네. 난류 쪽에서 좀 더 심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원래 뜨거우니까 여기서 좀 더 뜨거워지면 더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류의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런 방향성도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해양 전체로 여기 보게 되면 한 1.3도 올랐는데 여기 기사에 지금 기사는 네, 옛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사한 것들이랑 봤는데 과거 평균보다는 1세기에 평균 0.6도인데 지금 최근에는 1.3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해파리떼가 출현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실제로 이제 가시화됐죠. 이거는 첫 시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들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시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거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러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시화됐다 이겁니다. 자, 가시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산업들을 역시나 우리가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런 거 봐야겠죠. 제가 그 전부터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경제 여건들 보면서 그때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저의 그런 의미들이 이런 쪽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테마성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테마랑 실적 분야를 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해파리떼 출몰의 원인은 뭡니까? 일단은 온도도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단 폐수, 약간은 자연환경 오염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 이렇게 되면 수처리 기업 수혜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조업 난항으로 인해서 수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가시화됐을 때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마성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마도 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테마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테마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뜨거워진 바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냐면 바다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잦은 태풍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거는 진짜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 급격하게 이 바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도 비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비 많이 굉장히 오고 그 비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태풍이 비를 크게 동반한 그런 태풍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잦은 태풍 발생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주겠죠. 특히나 여름철에. 그렇게 되게 되면 농산물 가격 당연히 농산물 피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산물 가격, 농작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발생한 게 아니라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전반적인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왜요? 지금은 사실 지금도 물가가 문제긴 문제지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유가만 고공행진하고 있지 나머지 상품 가격들은 국제상품 시장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음식료주의 타격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 음식료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음식료 관련주 당연히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회를 오히려 놓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바로 사시라는 건 아니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그 워렌 버핏 스승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스승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 있는데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물론 장기적이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이런 점들을 통해서 매수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 수산물 농산물 가격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경제 타격 엄청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상품 시장까지 동시에 내려오게 돼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지금 2009년도랑 지금 현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 중에. 사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2008년도 위기 겪고 나서 올라올 때는 상품 가격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었어요. 국제 상품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가도 바닥쳤고 $30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100입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차원이 틀려요. 물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음식료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저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상품 가격 낮아지고 오히려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태풍이 발생했는데 태풍이 발생했다고 치죠. 그러면 당연히 재발생하죠. 그래서 복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건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테마성으로도 많이 하고 원래는 좋은 기업들인데 그 인선 ENT라는 기업이 있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좀 테마성으로 묶여서 좀 아쉽기도 한데 코엔텍이라는 기업도 있죠. 이게 폐기물 처리 업체. 여름 들어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성에 이용도 하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분명한 거는 뭐냐면 실적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실적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유동성은 높아가지고 계속해서 증시 들어 올리는데 말 그대로 유동성이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실물 경기가 그대로 이렇게 받쳐줘야만 주가는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실물 경기가 이렇게 가든지 뭐 조금이라도 괴리가 있다고 하면 이 괴리는 언젠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는 사실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건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거는 자신 있게 말 못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풍을 발생했는데 이게 전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어디를 쳐버렸냐면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했죠. 멕시코 연안. 멕시코 연안에 뭐가 있냐면 멕시코 연안에는 그 미국의 그 정유사들이 있습니다. 석유회사 정유사들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선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저기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허리케인이 보통 이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다 똑같은 건데 지방마다 좀 틀린데 인도 쪽에서는 이제 윌리윌리라고 부르고
허리케인이 보통 이렇게 돌아서 그 멕시코만 연하 여기 쪽을 쳐버리게 됩니다. 항상 이게 강타를 해요. 근데 태풍이 세기가 강하지가 않거나 잦은 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여기가 타격을 입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04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많이 발생하고 카트리나라는 엄청난 태풍이 여기를 타격을 주면서 유가가 갑자기 여름에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잦은 태풍 발생은 역시나 큰 태풍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정유사 여기는 무슨 어떤 방어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지만 매년 타격을 입어요. 매년 타격을 입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정유사가 타격받게 되면 유가 상승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이란 제재 이런 것들 받고 있죠. 이란 제재 받으면서 역시나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통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 침체입니다. 왜요? 비싼데 누가 이런 걸 쓰고 다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봐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상품 가격이랑 동시에 전부 다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주식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008년에 하락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반적인 2012년에 시나리오가 자체가 어떠냐면 제가 왜 상고하저로 얘기를 했냐면 상반기에 왜냐면 지금 물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물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정유나 이란이나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게 되면 경기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갑자기 뭐 상품 가격 전부 다 내려앉고 그러면 디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을 때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왜 상고하저 패턴을 예상했냐면 이 부분하고 자 여기가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4분기에 완만한 회복. 그래서 이걸 상고하저 패턴이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기는 거죠. 우길 수도 네. 있는 거고 나중에 가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의 그 무역 수지 자체도 우리나라에겐 별로 좋은 구조도 아니고 거기다 FTA까지 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고하저 패턴이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미국 대선 4년마다 열리죠. 한번 보세요. 올해가 2012년, 2008년, 2004년, 2000년, 최근에 또 10년 동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상고하저 패턴이 매년 나왔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많이 좀 안 좋아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규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대선 시기에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2012년에 시나리오 자체는 상고하저 패턴은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 네. 업종 테마별 특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테마성으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수처리 관련 기업들 중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뭐 돈을 번다거나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관련, 이건 굉장히 뭐 좋죠. 테마성이기도 하지만 일단 정부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도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그 1인당 소득을 따져보니까 1억이랍니다. 예. 웬만한 대기업 들어가는 거 진짜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대학 나오신 분들도 지금 뭐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하고 그러기보다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자기가 우수한 상품을 만들거나 재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파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산물 관련주들, 농업주들은 장기 투자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제시를 해 드릴게요.
농업 관련주들은 물론 지금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농업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대부분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1분기에는 1,4분기에 나옵니다. 1,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1분기 대체적으로 좀 높이 올라갔다가 2, 3, 4분기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저조해요. 그렇다 보니까 2, 3, 4분기에 약간 조정식을 받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런 좀 뭐 농산물 피해가 있다 그러면 잠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2,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좀 바라겠고, 음식료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상품 시장이 유가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올라가요. 원재료 부담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못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뭐가 있냐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식품 가격도 올리고 하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국제 상품 시장 상승 시에 악재가 된다라는 거에서 상품 시장 가격들이 상품 가격들이 하락했을 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음식료 관련주들은 역시나 장기적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다. 우리 맨날 먹지 않습니까? 맨날 먹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음식료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추이는 훨씬 더 빨랐어요. 왜 빠르냐면 자, IT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IT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행이 지나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가요. 근데 음식료 관련주들은 왜냐면 한번 제품을 잘 개발해서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시장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뭐 5개 팔렸다가 10개가 팔리게 되면 이게 꾸준히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올려버리면 당연히 하나 팔았을 때는 1배 가격밖에 안 올라가지만 10개를 팔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위 가격을 올려버리면 10배의 수익이 갑자기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들은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R&D 투자를 뭐 하느냐, 그러니까 IT처럼 그렇게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깔아놓고, 그 제품들 깔아놓고, 상품들 깔아놓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러면 시장 저변 확대를 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이 장기적 투자에서는 더 주가 상승 추이도 좋고 시장 지배력도 훨씬 좋습니다. 불황에도 잘 견디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저는 방어주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를 매수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죠.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타임이 매수 타임이다. 코카콜라 누구나 먹을 거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물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음식 관련주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방어주기 때문에 저건 주가 안 올라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가 급등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지금 $100 넘어가는 선이죠. 유가가 $100 선에서는 지금 상태 좀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견딜만한 수준이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좀 버텨주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조금씩 하락하면 더 좋지만 오랫동안 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가 급등한 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급등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결국엔 오게 됩니다. $130, 한 $130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란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태풍이 또 한번 몰아치고 그 상황에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러면서 국제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한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카트리나 맞아 그때였네요. 그런데 그때 쭉 올라갔다가 상품 시장 다 떨어지면서 갑자기 2004년부터 그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잦은 재해로 이뤄지게 되면 그 보험사들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그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재보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보험사가 원수 보험사들이 아니라 재보험이에요. 그 보험사들, 원수 보험사들이 자기네들, 그러니까 손실 볼 거를 좀 약간은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투자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는 말을 하듯이 보험 업종들도 그렇습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으로 보험을 좀 이렇게 펼쳐놔요. 그것에 이제 수혜를 입는 게 이제 재보험사인데 잦은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사까지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타격을 입는데 타격을 입었을 때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라고 했죠. 보험주는 실적이 좋아질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언젠가 한 번은 무너지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웬만하면 이 사건들이 다 터지고 나서 그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이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예. 느꼈던 건데 처리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그 형태가 없습니다. 언제 네. 상승할지 그거 모르고요. 농산물 관련주들은 언제가 가장 바닥이냐면 5월 달이 가장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네. 3월 달에 3월 달 여기 같은 경우는 2월 달 분기 실적이 한 5월 가까이 돼서 발표되면서 대부분 주가가 발표되고 나서 하락을 해요. 왜? 2, 3 분기가 저조하니까. 그래서 5월 달이 보통 이제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바닥으로 쳐지고요.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제일진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상승하게 되어가지고 이 농산물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올라가고 나서 이 기업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되겠죠. 이 네. 농산물 관련주들 올라가게 되면 음식료 관련주들은 내려올 겁니다. 주가가요. 그럼 그때 이거 올라갈 때 여기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뭐 상품 가격이 빨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한 6월 정도를 여기 음식료 관련주들을 좀 기회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라고 했으니까 4분기부터 좀 전반적인 개선세가 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6월, 9월에서 이 3개월 분량 네. 이 정도를 넓게 보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 급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 타격이죠. 태풍 타격으로 태풍 타격과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한다든지 그런 순간에 네. 이럴 때는 전반적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은 시기는 아무래도 뭐 7, 8월이 되겠죠. 예. 7, 8월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좀 급격히 좀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9월달, 10월달 되면 그때서야 조금씩 반등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뭐 9월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를 보게 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5월, 여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네. 분할, 그 다음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시기는 9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보통 1월달, 2월달 이때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해가지고 역시나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것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 그 상승장에서 종목의 상승 추세 중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짜하타 기법이 나오는데 짜하타 기법은 짜가 하한가 타법이고 중요한 것은 가짜 음봉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끼 있는 음봉, 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과거에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온 상한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오 동시호가에 전 하한가 종목의 매수 잔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테마가 있거나 주도주였거나 그러한 종목들이 좋습니다. 안철수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면은 위험, 리스크가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끼가 있으니까. 끼가 있다라는 건 뭐죠? 끼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끼가 있다라는 게. 끼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주식에서. 우리는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수줍은 사람들 안 좋아해요. 맞죠? 착한 이즘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착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민폐를 많이 끼쳐요. 여러분들도 끼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끼라는 거는 수급이죠,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급등이 나왔던 것이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짜하타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윈스테크넷. 이거 차트 보시면 윈스테크넷이라고 있대. 하한가에서 여기 하한가에서 우리가 매수가 좀 들어갔었죠. 여기 이렇게 하한가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윈스테크넷 첫 상장이 되는 날 하한가에서 동시호가 때 매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차트 보여줬죠? 상한가 연속으로 나왔죠? 그쵸? 3일째 되는 날 매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쵸? 이틀 상한가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맞나요, 이거? 이게 실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전에서 진짜 그렇게 매수가 나갔던 실전에서 윈스테크넷. 짜하타 기법에 전형적으로 맞아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윈스테크넷. 그 다음은 이거 차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거 보시면 되겠고, 삼양식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이게 동시효과에, 동시효과에. 이게 이제 종가 끝났을 때 캐핑해 놓은 건데, 동시효과 때 이렇게. 그쵸? 매수 잔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수 잔량. 동시효과 때. 그쵸?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요거 다 보여드렸고, 그럼 그 다음에 DPC. DPC 볼까요? DPC. DPC도 요 밑에. 다 그 자리에 있죠? 매수 포지션 레벨 잡힙니까? 요거 DPC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DPC. DPC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DPC. 그 당시에 지금 현재가 창은 보셨고요. 그쵸? DPC 현재가 창은 보셨고 이 당시에 걸 한번 볼까요? 5월 달이었죠? 5월 어딨죠? 18일. 예, 5월 18일. 이쪽입니까? 요쪽이네요. 요쪽. DPC 5월 18일 요 날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시가가 어디입니까? 시가가 그 다음 날에 5월 19일 이 날이죠.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인데 이 날이죠. 이 날이 하한가 간 날이고요. 이 날에 이제 그 날인데 이때는 DPC가 이제 그 악재에 의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더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시가가 플러스권 여기 한 매수는 여기에서 했고요. 시가가 플러스권이에요. 동시효과 위로 올라간 겁니다. 시가가 그러니까 왜냐면 시가가 1.5% 그죠? 고점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8%. 고점이 8%까지 올라갔었고 여기가 1.5% 시가가 1.5%예요. 이 종목은 아침에 상승이 나와서 여기 단기 고점 시그널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 포지션이 잡아야 되고 이것이 한번 상승 고개가 이게 봉우리를 나왔던 종목이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매도예요. 봉우리가 파동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봉우리가 나와가지고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입니다. 반대로 골짜기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는 매수예요. 적으세요, 여러분들. 봉우리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봉우리 막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봉우리 쭉 나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중에 막 가다가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전저점에 스탑로스를 딱 걸었는데 그 스탑로스 물량을 다 뺏어갑니다. 골짜기를 파는 거죠. 골짜기는 급등의 시그널이다. 그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골짜기를 파고 다시 이 지준 라인을 돌파하는 거. 전저점 하향 이탈했던 것이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전저점 상향 돌파하는 것은 급등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봉우리가 나오면서 위에 단기 고점 시그널이 잡히고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전에 21선 레벨 지지가 안 나와서 다 매도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가느냐 안 가느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아까 삼양식품도 보셨죠, 여러분들?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날짜가, 삼양홀딩스를 보죠, 삼양홀딩스. 네, 삼양홀딩스로 일단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 이것도, 여기. 이날이죠? 예, 이날. 삼양홀딩스.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여기 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밑에만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거를 좀 위로 올리면은 좀 나오려나?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하한가 갔죠? 이때 하한가 갔습니다. 이때 하한가 갔는데, 이때도 삼양홀딩스가 아까 어떻게 나왔죠? 아까 삼양홀딩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뭐 다 볼까요? 이거죠? 삼양홀딩스. 자, 삼양홀딩스 여기 매수 포지션 레벨이 잡히는 이 구간이었고요. 이거를 차트로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죠. 그쵸? 근데 그 다음날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락하면서 시가가 하향 이탈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 한 가지 팁.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짜타 기법에 이런 통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은 9% 갭상승도 나와요. 그런데 9% 갭상승이 나오는 건 매도예요. 당연히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 밑에 약간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양봉이 곧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짜타 기법이 왜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짜타 기법이. 하한가를 만드는데 이 짜타 기법이 왜 안전할까요? 하한가인데 왜 안전하죠? 여러분들 인식에는 하한가가 엄청나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불안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짜타를 왜 하한가를 이용을 한 매매 기법이 나올까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급.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하한가에 대한 그런 인식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서 매매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십시오. 이건 물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스톱 타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5일선 레벨이 지지가 나오면서 3일째 되는 날 단기 스윙이죠. 항상 단기 스윙주입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상한가가는. 그때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왜냐면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주기 때문에 이 수급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른 하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요거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스테크넷 스템사이언스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그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차트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다 보다시피 하한가 저가가 하한가입니다. 저가가 첫째 저가가 하한가다. 그쵸? 둘째 매수 잔량 하한가의 매수 잔량 여기 셋째 13% 마이 13%까지만 용서합니다. 하한가를 닫던 놈이 상승이 나왔을 때 13%까지만 용서합니다. 왜 13%죠? 이 13%는 하한가가 내일 이 하한가 기준으로 매매가 들어갈 건데 개파락이 나온 거 빼놓고는 이 하한가 레벨이 기준 라인이면 손절 레벨이죠. 이 손절 레벨이 2% 안팎으로 짧게 잡기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절 레벨이 그쵸? 손절 레벨이 2% 안팎을 잡으려는 리스크 관리예요. 저점이 하한가고 이 하한가에 매수 잔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짜타 기법의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다만 이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고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도 주면서 현재 시장에 주도 주면서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면 더 좋고요. 그렇죠? 무조건 주도주가 좋습니다.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 이 끼라는 게 주도주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것이 안철수 연구소.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끼가 있고 주도주 종목이고 과거에 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근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짜타 기법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드렸고요. 자, 모바일 리더. 모바일 리더는 사실상 한 번 더 내려왔어야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리더 그동안 조종이 조금 나왔는데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주의하면서 한번 매매를 한다면 5일선 기준 매매에 들어갑니다. 분봉 볼까요? 5일선 파란 5일선 보이시죠? 이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봉우리가 나왔습니다. 봉우리. 내 싫다고 그랬지 봉우리가 나온 것들은 나중에 꼭 주저앉아요. 꼭. 이 봉우리를 지지를 주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이거 SN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SN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쵸? 부드럽게 어루만져 줘야 돼, 이런 것들. 그쵸? 그래야지 올라가 있지? 이런 것들. 5일선 기준 매매를 하십시오. 5일선 기준 매매. 끝! 됐죠? 이거. 5일선 기준 매매. 자, 내일 아침에 상승이 거의 확실한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오늘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얘가 오늘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동양철관, 다음 카페 보시면 동양철관 올려놨으니까 왜 그 이유는, 다음 카페 한번 보세요. 다음, 보시고, 여기, 동양철관. 이것도 보이죠? 왠지 보이죠, 이거?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한국정밀기계랑 이거랑 똑같은 거, 그쵸? 요거 보이죠? 여기 또 수렴이 돼 있습니다. 수렴이 돼 있어요. 수렴이 돼 있고, 조금 크게 해서 볼까? 밑에 여기로 매집도 여기 좀 다 돼 있고, 밑에. 매집이 참 예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해서 볼까요?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양봉 포지션이 나왔고, 5일선과 21선 한번 볼까요? 5일선과 21선. 자, 5일선 파란선, 21선, 그쵸?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빨간 게 21선 위에 있죠? 아직까지? 내일. 이게 만나거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러려면은 주가가 21선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21선 위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적어도 21선 여기 22,570원, 2,570원 이상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가가. 동양철관. 내일 일단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어질지 어떨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차트 분석이나 어떤 걸 할 때는 약간은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요, 대부분이 투자가분들이 차트를 배우셔가지고, 시장도 차트를 배워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잘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간은 엉뚱한 생각. 아무리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시장과의 심리 싸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너, 나와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은 머리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이런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3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배운 게 삼중천정이라 그럽니다. 오늘의 메인은 삼중천정형인데 주식이 과연 삼중천정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 컨셉을 잡아봤는데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삼중천정 아닙니까? 근데 삼중천정 대부분은 여기서 주식을 팝니다. 왜? 제가 왜 파는지 물어봐요. 나 이 주식 제가 가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저녁에 만나보면 어저께인가요? 뭐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 팔아야 되지 않냐? 왜? 했더니 이거 삼중천정이야. 저항이잖아. 참 근데 맞긴 맞는데 사실 그게 그때 다릅니다. 이때는 팔아야 되는데 이때 3번째는 안 그래. 우리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같은 삼중천정이라도 얘가 어디에 있냐입니다. 어디에? 자, 만약에 요렇게 있느냐. 여기도 보면 3중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뭐죠? 항상 주식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중요합니다. 요렇게 빠졌다가 이제 하나, 둘, 셋. 지금 시장이죠? 지금 시장. 종합주가지수죠? 어떻게 보면. 작년 8월에 급락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지금 여기서 1950포인트 뻥 뚫으면서 빵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급락 말고 나는 추세 매매자야. 그러면은 뭐죠? 급등해가지고, 급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사실 단타치기 제일 좋은 종목은 이런 종목이죠. 52주 신고가 종목들. 갑자기 제가 말이 자꾸 배가 산으로 잠깐 가보겠는데 52주 신고가가 뭡니까? 1년 중에 제일 비싼 주식. 이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대부분들은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단기 트레이드는 사실 밑에서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거꾸로 하시니까 물리는 겁니다. 왜? 얘는 장투해버리고 얘는 오히려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조금 들어가가지고 장투해버리고 물려버리고 반대로 하시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던 건 밑에 있는 것들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급등주는 무조건 가기 전에 애들 한번
심하게 밟아놓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어설프게 배운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선 깨니까 다 떨어버려요. 요거를 안다는 거죠. 누군지 저도 몰라. 얘 올리고 싶은 애들이.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네. 실전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한 게 뭐죠? 3중 천정인데 52주 신고가를 돌리는 종목입니다. 초코파이 오리온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리온. 제가 이런 솔직히 주식 투자 가지고 갬블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이 70만 원 갈까 안 갈까요? 갑니다. 이 주식은. 왜? 자, 잘 보시면 오리온.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대박에서 했어요. 오리온은 그냥 내려오면 사보자고. 예, 왜? 자, 52주 신고가 아닙니까? 제일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오늘 69만 9천 원 찍고 밀렸습니다. 예? 그렇죠? 아쉽게도 3중 천정이 만약에 이때도 그러면은 이때도 3중 천정이잖아. 그럼 샀으면 빠졌네. 빠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또 얘가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팁을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오시면 상승 추세에서 1, 2, 3가 나오면은 그거는 음봉에 사는 겁니다. 음봉이나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왜? 신고가 중에서 3중 천정이기 때문에 다시 가기는 가는데 투자 팁 자체가 이때는 잠깐은 음봉 조정을 보인다든지 약간은 보수적으로 베팅을 합니다. 아까 네. 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주가가 강세장을 보일 때는 아까 종합주가지수 제가 설명도 드렸죠. 거래량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주가 고가권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캔들이 밑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을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 캔들보다는 캔들이 조금 차기성이 많습니다. 이상한 걸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한 양봉보다는 약간 지저분한 양봉이나 새까만 음봉에 베팅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52주 신고가 중에서 3중 천정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얘는 뭐 목표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8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보는데 85만 원 먹으려고 뭐 70만 원에서 15%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신다면 주식에 대한 생각 조금 바꾸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근데 투자 팁은 어떻게 오리온은 차라리 또 조금 조정 받을 때 사자. 올라가면 어떻게? 그럼 가라죠. 왜? 얘만 주식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또 하나 종목이 어떤 거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펜엔터테인먼트네요. 예. 펜엔터. 어저께 한가인이 정신을 차렸죠? 네. 자, 펜엔터 오늘 왜 올라간지 아시죠? 그래서 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투자가분들한테 한 그저께부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워낙 그게 시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걔가 그 접신 들어갔다가 정신 차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드라마 지금 20회 한다는데 15회면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나왔습니다. 화요일 정도에. 이번 주에 뭐 어떠더라? 그러면 어저께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 안 봐도요. 차트 봐도 그게 나쁜 차트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수요일 날 오후에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수요일 밤에 하고 오늘 목요일 날 어떻다 떠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거고 차트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보면은 어쨌든 상승 추세죠. 52주 신고가 중에서 3중 천정인데 제가 요거는 일부러 개별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오리온보다는 상당히 짧은 3중 천정을 그렸습니다. 1, 대충 그리기 나름이네요. 2, 3. 근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죠? 예. 약간은 지난번에 강의한 헤드 앤 숄더 껍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실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걸 두 가지를 접목시키려고 같이 가져온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오리온은 상당히 우량하게 3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3중을 쳤었고요. 펜엔터 같은 거는 개별주인데 상당히 요렇게만 보면은 3중 같은데 조금만 더 지난 강의한 거랑 같이 보니까 뭐지? 행보하다가 한번 툭 눌러주고 1차, 2차, 3차 뭐라 그랬죠? 헤드 앤 숄더 패턴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양봉은 별로 좋은 양봉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느끼셨나요? 같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3중 천정이라도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이라든지 세력에 따라서는 다르다. 만약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펜엔터를 그냥 단순하게 요 차트만 보고 거래에 실렸다고 추격 매수하신 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같은 3중 천정이지만은 어설픈 3중 천정이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밑에서 이런 거 말고 밑에서 치고 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골프존입니다. 자, 골프존 한번 잘 보시죠. 요것도 이제 3중 천정인데 요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두 번째 패턴에서 나와 있는 급락을 하고 나서 1, 2, 3입니다. 2인가요? 여기 3네요. 자, 그럼 3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잘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좀 큰가요? 자, 잘 보시면은 사실은 요때는 아니죠. 요 정도가 되겠네요. 21일이네.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날. 자,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 종목이 3중 천정형을 사실은 요 정도가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봤을 때는 61,000원입니다. 61,500원.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아침 시가가 붕 떴습니다. 붕 떴어요. 근데 그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대로 골프존은 공모가가 85,000원이었고 기관들이 요때 1월 초에 신나게 한번 올려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워낙 이거 개망신 당했잖아요. 공모가 85,000원 나오면서 10만원 간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요새 좀 올라왔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3중 천정인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열어둡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주가는 2, 3까지 올라왔죠. 자,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발 부탁이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평선 갖다 대지 마십시오. 왜? 상승에 있을 때는 수평선을 갖다 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8개월 이상 바닥을 끼고 돌리는 종목은 단순하게 보니까 7만원 7만원에 대해서는 꺼도 돼요. 왜? 7이라는 숫자에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차트 배웠다고 여기 요런 데 딱 꽂는 거 있어요. 67,250원. 귀신같이 어디 갔다 왔네요. 요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요 차트 배운 친구가 여기서 팔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힘입니다. 돌리는 힘이고 우리가 아까 저 조건 검색에서 봤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죠? 이평선 수렴이죠.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세 발상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례적으로 제가 너무 차트를 너무 똑똑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캔들이 양봉이 4개잖아요. 양봉 4개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럼 잽싸게 봐요. 양봉 4개 나온 적이 있나 없나 없나? 없죠. 양봉이 4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죠? 강하다. 그럼 내일은 뭐죠? 실제적으로 양봉 베팅보다는 차라리 음봉을 기다리는 매수가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음봉에서 한번 매수하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제가 삼원강제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운 좋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패턴은 똑같았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삼원강제 딱 요 정도가 돼요. 어저께 시가 골프존과 거의 상맥위통합니다. 여기 5,450원 여기에 딱 닿죠. 그리고 좌측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가 뒷걸음치다 지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은 대원 삼원강제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대원강업을 통해서 자동차용 스프링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원강업은 오늘은 주가가 정강후약으로 밀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어떤 개별주가 갑자기 평소 거래량의 10배가 터져버렸습니다. 보통 얘는 6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10배 정도가 터져버렸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은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점상천 것처럼 생겼지만은 내일 정도에는 마이너스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정리하면 하락을 해서 이렇게 3중 천정을 그리 올라오는 종목은 저항선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베팅을 한다. 어떻게 최소한 2번 베팅 하시면 돼요. 한 번은 추격. 그러다 시세가 나버리면 팔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조정을 예상할 때 이틀 정도만 나눠서 사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의 강의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로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